with disaster 트윗인데요. 이번 스터디 주제인 NLP와 딱 맞는 대회가 진행 중이어서 제출까지 해보는 것을 목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트윗의 정보를 읽어 이게 재난 트윗인지 재난 트윗이 아닌지 판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 주시고 이제 트레인셋을 불러와서 트윗에 대한 정보 5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디는 트윗의 고유 번호, 텍스트는 가장 중요한 트윗의 내용이 담겨 있고, 로케이션은 트윗을 보는 위치, 키워드는 트윗의 특정 키워드입니다. 칼럼 설명에서는 로케이션과 키워드는 비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EDA를 진행했습니다. 결측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결측치를 확인하면은 아까 앞서서 비어 있을 수 있다고 한 컬럼 키워드와 로케이션에서 상당수의 결측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컬럼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나중에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타겟 데이터에서 재난 트윗과 가짜 재난 트윗의 비율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비율은 꽤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셋 안에 트윗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가짜 재난 트윗이 과제를 하다가 내 머리에 지진이 났어 이런 것처럼 재난과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 재난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나는 과일이 좋아와 같은 정말로 재난과 상관없는 내용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재난 트윗에서는 캐나다 어디 근처에 산불이 났어와 같은 진짜 재난과 관련된 텍스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결측치가 많았던 키워드와 로케이션의 내용을 살펴보고 재난 트윗인지 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컬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위 20개의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value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진행했는데요. 상위 5개의 키워드만 봐도 이 사망자, 대홍수, 침몰, 손해와 같은 재난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은 로케이션 컬럼인데요. 로케이션에서는 도시 이름들이 많이 있어서 보편적인 나라 이름으로 정리해주고 시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미국, 영국, 아프리카, 인도 등이 있지만 재난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전처리 단계입니다.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구두점이나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의 혼합 등과 같은 노이즈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이즈들은 정규식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을 집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 언어입니다. 특정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열을 검색하고 추출, 치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안에 서브 명령을 통해서 특수 문자들을 없애주었습니다. 특수 문자들을 없애줄 때는 명령어 안에 읽고자 하는 그 문자들을 선언해주고 그거를 치환하는 거를 뒤에 넣어주면은 저는 없애주기 위해서 아예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주고 한 번에 없애주면 됩니다. 그렇게 텍스트를 다시 출력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전처리 과정과 모델 부분은 교탕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 공유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됩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토큰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입니다. 토큰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같은 단어들로 만들어준 작업이고, 위에서 쪼개서 이제 리스트가 된 단어들을 다시 조인 함수를 통해서 공백으로 조인 함수를 통해서 공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있는 리스트와 같은 단어들을 공백으로 조인을 이용해서 엮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를 스트링과 테스트 데이터에 각각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단어들의 정규 표현식을 적용시켜 줄 것인데요. 앞에서 작성한 클린 텍스트 함수를 정의시켜 준 뒤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여 단어말을 추출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토큰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벡터 형식으로 정의시켜 줄 것입니다. 벡터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인 벡터화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등장 횟수 기반의 단어 표현, 두 번째는 분수 기반의 단어 표현입니다. 등장 횟수는 이제 그 단어가 얼마나 등장했는지를 이용해서 이제 벡터화 시켜준 과정이고, 분수 기반의 단어 표현은 이제 타겟으로 하는 단어의 주변 단어를 찾아서 이를 벡터화 시켜준 과정입니다. 앞에서 표현한 등장 횟수의 기반의 단어 표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백오버드, 두 번째는 이제 TF IDF입니다. 백오버드 방법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를 적용시킬 수 함수는 바로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 함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TF IDF는 이제 단어의 빈도와 영문서 빈도를 사용하여 각 단어들마다 중요한 정도를 가중치로 이제 부여시켜서 벡터화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 TF IDF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제 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벡터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벡터화 시켜주는데,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용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각각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오버드를 사용한 방법이고,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왔고, 이건 이제 TF IDF 방법을 적용한 결과인데,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은 위에 적용된 백오버드 방법이 좀 더 성능을 높게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 말고도 저희는 이제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통계적 분류 기법을 적용시켜 주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기반에서 그 여러 가지 텍스트 분류를 수행시켜주는 모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벡터화를 적용시킨 데이터를 각각 이 모델에도 적용시켜줬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앞에서 적용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역시 교차 검증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통 이제 0.6에서 7 사이의 성능이 나오는 반면, 위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최저는 4.9, 최저 0.49, 최대 0.68의 성능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두 가지 모델을 적용시켜서 두 가지 벡터화 과정을 비교하였고, 이상으로 이제 4팀의 재난 관련 트윗들 중 실제 재난을 가리키는 트윗을 분류하는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재난 그 관련 트위터가 이번에 3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팀, 4팀 한 거를 봤는데, 혹시 뭔가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네, 이번에 또 3팀이랑 4팀 발표를 비교하면서 들으면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 이번에 4팀 프리클래스도 네, 네,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4팀의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번 시작하겠습니다. 백오버 월드와 이제 도큐ment 텀 매트릭스 그리고 TFT, IDF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백오버 월드는 각 단어가 등장한 횟수를 수치화하는 텍스트 표현 방법이다. 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NLP를 공부하시면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백오버 월드가 이제 그 단어를 그 문장에서 특정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DTM은 대용량의 문서일수록 공간적, 시간적 리소스가 이제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이제 리소스가 낭비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DT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DTM은 이제 백오버 월드 기반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그 복수의 문서를 하나의 행렬에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보기에서 대용량의 문서일수록 이제 공간적, 시간적 리소스가 낭비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복수의 문서가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컬럼에 대해서 이제 모든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문서에서 이제 모든 단어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몇 개의 단어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1 이상의 값은 이렇게 많지 않고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모두 0으로 채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공간적, 시간적 리소스가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문서 4개밖에 없지만 이제 문서가 점점 커지고 대용량일수록 0의 값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용량일수록 더 공간적, 시간적 리소스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번 DTM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은 TF, IDF 기법이다 입니다. 근데 이 문장도 이제 맞는 말인데요. 이제 아까 TF 그 DTM의 문제점 중 하나를 아까 설명드렸고 그 중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빈도수의 접근 유연성입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비슷한 문서에서 많은 그 비슷한 단어가 등장할 테지만 영어에서 이제 더라는 단어 같이 그 한 문장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하지만 그 문장 말고도 되게 다양한 문장에서 더가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이 단어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TF, IDF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 문장은 맞게 됩니다. 이제 4번 보기를 설명드리면서 TF, IDF를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번 보기는 TF, IDF는 단어의 빈도, 영문서 빈도의 줄임말로 두 가지 값을 곱으로 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이 보기도 맞는 말인데요. TF, IDF는 이제 줄임말이고 이거 플러스면 이제 term frequency, 그리고 inverse document frequency입니다. 이 말이 해석 그대로 이제 그 단어 빈도, 영문서의 빈도이고요. 이 두 개의 곱수로 이제 TF, IDF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보기도 이제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기는 이제 IDF는 DF의 정비례하는 수이다인데요. 이 IDF와 DF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TF, IDF에서 TF와 DF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F는 이제 그 특정 문서에서 단어 T가 등장한 횟수를 말합니다. 이 TF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DTM과 동일한 말인데요. 한 문서에 대해서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 수치화한 것이 이제 TF라고 볼 수 있고, 이 DF는 그 특정 단어가 몇 개의 문서에 나타나 있는지 그 등장한 문서의 수를 나타냅니다. 위에 있는 행렬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바나나라는 단어는 문서 2와 문서 3에 총 2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DF를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F와 DF를 설명드렸고 이제 보기 5번에 나와 있는 IDF와 DF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IDF는 그 IDF 값이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데요. 이 그 IDF의 그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올수록 좋지만 그 단어가 그 문장 말고도 많은 문장에서 나온다면은 그 단어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DF가 그 단어가 어디 많이 나오는지 문서의 빈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IDF와 DF는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이 식을 보시면 이제 IDF와 DF가 반비례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과 5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입니다. TF, IDF를 통해서 중요도가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TF, IDF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은 이제 IDF 값이 높은 것인데요. 이 우측 항을 보시면은
로그 값 안에 n과 이 df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f 값이 중요도가 크려면, 즉 idf 값이 크기 위해서는 n 값이 크고 df 값이 작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이 네 개의 보기 중에서 알맞은 것을 찾으면은 n이 10일 때 그리고 df가 1일 때가 가장 idf 값이 크고, 즉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번, 8번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조 프리클래스 설명 너무 잘하셔가지고 완전 이해가 쏙쏙 잘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조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1조 발표 시작할 건데, 저희가 그 최대한 많은 인원을 그 발표에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그 분들에 대한 발표를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소리가 좀 작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컴퓨터 볼륨을 좀 크게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 공유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셋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스팸 메일과 정상적인 메일이 있어 NLP를 통해 스팸 메일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인 데이터셋입니다. 코드 리뷰를 하기 앞서 NLP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연어 처리란, 그러니까 즉 NLP란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분석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코드 리뷰로 들어가 보면 자주 쓰이는 라이브러리들이죠. numpy, pandas, matplotlib, sevom 라이브러리를 먼저 선언해 주고, 저희가 직접 NLP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장들을 수치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짧게 간단하게 직접 문장들을 만들어서 수치 형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장들의 행렬을 만들어주고요. 카운터 벡터라이저라는 단어의 수를 세서 벡터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fit 함수를 통해서 단어들의 개수를 세고 get picture names를 통해 저희가 개수를 센 단어들의 목록을 행렬로 표현해주고, 이 vocabulary라는 함수를 통해 저희가 찾은 이 값과 이 값이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함께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콜은 0, 1 해서 첫 번째 인덱스에 있어서 1과 함께 출력되고, u는 다섯 번째에 있으니까 5와 함께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이 행렬들을 문서 단어의 행렬로 바꾸어 주는데, 문서 단어 행렬이란 다음과 같이 다수의 문장에서 등장하는 각 단어들의 빈도를 행렬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문서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해당 단어가 이 문서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함께 표현한 것이 문서 단어 행렬입니다. 그래서 문서 4에는 과일 2라는 단어가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고요. 문서 3에 바나나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 2가 함께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서 단어 행렬로 바꿔주고, 판다스를 이용해 문서 단어 행렬을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면 0번째 문장에 콜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들어갔는지 보면 그렇죠. 콜이라는 문장이 한 번 들어갔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서 단어 행렬을 볼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표로 만든 것이 아닌 행렬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 행렬이라고 위의 문장들을 희소 행렬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데 희소 행렬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값이 0으로 채워진 행렬을 희소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문서 단어 행렬로 보았을 때 0이 많죠. 이런 것을 희소 행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값들을 출력된 이 값들이 무엇이냐고 보면 0이 아닌 값이 있는 이 행렬의 인덱스와 함께 몇 번 출력이 되었는지를 보여준 값입니다. 그래서 0, 1은 여기 0, 1 해서 1과 함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간단하게 Please don't call me라는 위에서도 있었던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찾아온 데이터셋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결칙치들을 제거를 해주고 컬럼의 라벨과 메시지라는 피처들로 묶어주고 한번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D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온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놓은 이 데이터를 한번 짧게 한번 봐보면 describe라는 함수를 통해 한번 짧게 봐보면 다음 count는 개수를 세주는 값이고 unique는 중복되지 않는 개수 그리고 tab은 최빈값 그리고 frequency는 최빈값의 비율을 나눠주는 값입니다. 다음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라벨이라는 피처를 통해 값들을 묶은 다음 describe라는 함수로 위와 같이 한번 봐본다면 스팸 메일과 아니면 정상적인 메일들이 다음과 같이 count, unique, top, frequency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었는데 이 표에 정상적인 메일은 0, 그리고 스팸 메일은 1으로 바꿔서 라벨 넘이라는 피처로 값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 또 메시지 랭스라는 이런 피처를 만들어서 이 메시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값을 넣어 이렇게 값들을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메시지의 길이를 추가한 다음 한번 이 메시지 길이를 이렇게 가로 그리고 빈도를 세로로 놓아 시각화를 진행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퀀시가 세로이기 때문에 이 위로 간 것은 빈도, 옆으로 간 것은 문자의 길이인데 빈도수가 당연히 정상적인 메일이 훨씬 많고 그리고 문자들의 길이는 스팸 메일이 정상적인 이런 메일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스팸 메일에는 아무래도 쓸데없는 이상한 정보들을 많이 담겨 있어야 되니까 길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긴 문자들을 많이 가게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상적인 문자들의 길이는 얼마큼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해요. 정상적인 피처의 라벨로 이 정상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문자들을 describe 함수를 통해 한번 봐보니까 이 가장 긴 것이 910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보니까 이렇게 긴 문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전처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시각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NLTK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불용어라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어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들을 의미하는데요. 뭐 I나 my 이런 것처럼 어떠한 문장을 해석할 때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단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스탑 워즈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좀 더 깔끔해진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깔끔해진 텍스트를 텍스트화나 스나이즈 작업을 같이 거쳐야 합니다. 이 텍스트화를 하는 작업은 카운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그 몇 번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벡터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get이라는 친구는 한 303번 정도 등장한 거고, 그래서 뭐 ok는 272번 이런 식으로 하여서 카운트 기반으로 벡터화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상 메일일 때에 이제 벡터화가 된 부분이고, 다음 스팸 메일일 때는 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화의 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벡터화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x, y로 나눠 놓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한 다음에 카운트 벡터화는 이제 스킬런에서 제공하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친구를 통해서 진행하였고요. 다음이 이제 TF-IDF 트랜스포머인데요. 얘는 앞에서 봤던 이제 카운트 기반 벡터화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뭔가 추가한 것인데, 예를 들면 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을 때 이 더라는 친구는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F-IDF는 개별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좀 높은 가중치를 두고 어떤 다른 문서들, 모든 문서에서 전반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좀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벡터화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TF-IDF로 전처리를 거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처리는 앞에서 봤던 카운트 기반 벡터화로 진행을 하였고, 그 다음은 이제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멀티노미얼 NB 이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텍스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월드로 카운트 기반 벡터화를 하였을 때 그때 사용하는 자연어 처리 기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해서 그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 약 98%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중분류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져왔는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 이제 근데 정확도가 거의 비슷한 0.98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텍스트를 천천히 하고 모델에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팀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팀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팀이랑 거의 문제도 다 겹치는 것 같아서 좀 정답 위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TF는 이제 문서에서 해당 단어의 빈도수를 의미하고, IDF는 이제 인버스, 이제 도큐먼트 프리퀀시로 이제 해당 단어가 나타난 문서의 비율의 역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보기 보면은 이것도 역수로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둘 중 하나로 찍으면 답이긴 한데 다들 대부분 맞춰주셔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 카운터 벡터라이저의 이제 실제 저희가 심플 트레인 데이터 셋으로 좀 예시를 돌려본 건데, 이게 보시면은 그 문장에 이제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진행했을 때 결과 값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피처 네임이 이제 컬럼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 여기 이 문장에 들어있는 거에 1 하고 나머지 없는 거에는 0을 하면은 결과 값이 세 번째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 프리클래스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1팀 스팸 관련해서 NLP 해주셨는데, 뭔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뭔가 공부도 되었고, 또 앞에 했던 팀 같은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팀 발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 팀도 조금 스팸 컬렉션을 NLP로 문제 있나요?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스팸 컬렉션을 NLP로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말하는데, 자연어 처리, 즉 NLP란 이러한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NLP는 분석 인식, 내용 요약, 번역, 사용자의 감성 분석, 텍스트 분류 작업과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분야입니다. NLP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보우는 백 오브 월드로 용어 뜻 그대로 가방의 단어들을 전달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보우는 언어의 개수에 대해 통계적 언어 모델을 적용해서 나타낸 것이라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단어들이 몇 번 나왔나 개수를 세주고, 분석이나 활용을 할 때 단어 사전을 만들어 놓은 후에 문서가 있으면 그걸 벡터로 바꿔줍니다. 이제 밑에 보이는 DTM은 Document Term Matrix로 문서 단어 행렬이란 뜻입니다. 문서 단어 행렬은 어떤 문서에서 등장하는 각 단어들의 빈도를 나타낸 행렬로, 방금 전에 설명했던 보호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혹시 이거 좀 시끄럽나요? 안 들리나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보호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보호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렬의 형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DTM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여기 열에 과일이 길고 노란, 덥고 바나나, 사과, 싶은 저는 좋아요와 같은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이 그림처럼 보호 개념을 적용해서 문서 단어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단어 행렬은 사이클론에서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걸 활용해서 쉽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문서가 여러 개 있을 때 단순히 단어 빈도를 적용해서 문서 단어 행렬을 나타내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HTML에서 같은 사진처럼 단어들을 뽑았을 때 먹고 아니 식품과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만 키워드로 그리고 실력을 알려주는 단어들을 잘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네이버 같은 곳에서 머신러닝 관련 기사들을 모아서 각 기사에서 주로 나타낸 키워드가 무엇인지 뽑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할 때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들고 시작할 텐데 모든 문서에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AI 등의 단어들만 엄청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만 키워드로 꼽히고 정작 개별 문서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약간 그 희소한 단어들, 약간 중요한 단어들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약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단어가 하나의 문서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문서에서 널리 쓰이는 흔해 빠진 단어라면 약간 그 단어는 특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간 단어 빈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한 문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동시에 다른 문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TF-IDF입니다. TF-IF는 단순히 단어 빈도가 아니라 좀 약간 가중치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약간 TF-IDF를 활용해서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들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약간 매우 많습니다. 이것도 약간 사이클론에서 방금 전에 했던 단순 빈도로 접근하는 카운터 벡터라이저 말고 TF-IDF로 접근하는 TF-IDF 클래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제 코드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주고 여기서 한 칸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저기 그리고 맨 앞에 보이는 퍼센트는 prt.show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라인을 들어가면 데이터를 로드하기 위해 SMS 스팸 컬렉션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grab NA 펑션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 밸류가 존재하는 열을 제거해 줬습니다. 이때 여기 how는 any와 all로 구분되는데 any는 row나 컬럼에 NAM 값이 한 개만 있어도 드랍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전처리로 들어갈 건데, 이제 햄에는 레이블 넘버를 0으로, 스팸에는 레이블 넘버로 일단 1로 해주겠습니다. 그 후에 메시지 랭스 열에 메시지 열의 글자 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 바 플롯을 썼는데 밸류 카운트로 약간 그 값별로 데이터의 수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12 곱하기 8 크기로 히스토그램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보시면 네, 이제 이어서 용빈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햄이랑 스팸이라고 뭐 이미 전 팀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햄은 일반 메일이고 스팸은 그냥 스팸 메일의 그 양인데 보면은 그 라벨 XY를 유니크로 해가지고 햄이랑 스팸의 개수를 센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햄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제 스팸 메일이랑 해가지고 시각화를 했고, 다음에 이것도 전 팀이 썼는데 이제 다 비슷한 그 필사를 했겠죠. 필사를 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비슷한 자료가 나왔는데 저희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햄 메시지랑 스팸 메시지의 길이를 아까 저희가 다 메시지 렌으로 길이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를 가지고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또 그려가지고 이 히스토그램에서 뭐 이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여기가 스팸이고 이 보라색 게 이제 그냥 일반 메일. 보통 이제 아까 양에서도 차이가 났지만 햄 메일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양이 많고 그리고 길이가 메시지 길이는 뭐 상관없겠지만 빈도수가 좀 더 많네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가장 메인인 텍스트 전 처리로 들어갈 건데 아까 주영님 말씀이 중간에 노이즈가 좀 많이 제가 듣기로 많이 껴 있어가지고 위에 이제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보충을 할게요. 아까 위에서 백 오브 월드랑 DTM이랑 TF-IDF라는 거를 배웠는데 쉽게 말해서 요거는 이제 가방 그냥 우리가 쇼핑백을 생각해서 쇼핑백에다가 이런 문장을 이제 스플릿으로 형태소별로 다 나눠요. 나눈 다음에 이제 가방에다가 넣고 이제 그 가방에다 넣었을 때는 뭐 AI, FIFO 그런 스택도 아니고 큐도 아니고 이런 형식이 없는 그냥 무수한 집합이거든요. 여기는 순서가 없는 이제 약간 블랙홀에다가 뭐 아무거나 던지면 그게 순서가 없는 것처럼 무수한 집합인데 이 집합에서 그 순서 없이 그냥 다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BOW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DTM, 도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이제 문장을 가지고 문장에 있는 형태소 하나하나를 다 컬럼으로 놓고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제 로우로 놓아요. 그런 다음에 그 형태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1과 0, 그 개수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문장에는 먹고 사과를 싶은 뭐 사과를 먹고 싶은 그런 문장인가 본데 이렇게 그 벡터를 표시를 해주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리니얼 알제브라 선형대 수학에서 이제 그 벡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화를 다 해줘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TF-IDF는 이 벡터화를 해준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쓰기 좋게 이제 가중치를 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좋은 예시가 있어요. 아까 설명해준 단어의 빈도수에 따라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랑 적게 나오는 단어를 가중치를 주는데 이 가중치를 왜 주느냐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많이 나오는 단어의 가중치를 적게 줘요. 왜 적게 주냐? 보통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영어로 치면 관사나 아니면 주어나 뭐 이제 is나 are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반 동사 그 두더즈 디드 일반 동사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컴퓨터가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의 의미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배제를 해줘요. 조금 더 자세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이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으로 나온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스포를 하면은 여기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를 만들어요. 그 컴퓨터를 만들고 이제 독일군의 암호 애니그마를 해독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NLP를 하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거기서 이제 암호문을 갖고 그 암호문에 이제 단어를 맞춰가지고 조합해가지고 그 단어를 찾는데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핵심적으로 알아맞추는데 이제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맨날 바뀌고 복잡하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들 예를 들어 독일군의 암호문이니까 하일 히틀러라고 맨날 맨 마지막 끝마치거든요. 사실 하일 히틀러는 메일에서 가장 쓸데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당연한 인사말이고 헬로우 같은 인사말인데 그냥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말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메일 우리가 그 메일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성능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로 의미하면 돼요. 이게 영어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개념 DTM이랑 뭐 그런 개념들을 다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그 텍스트 전처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전에 그 팀에서 다 발표를 했지만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정규 표현식이죠. 저희가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면 파이썬의 끝판왕 같은 존재인데 약간 공부를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뜻을 이해해 보면은 이제 A부터 Z, 소문자 A부터 Z, 그리고 대문자 A부터 Z를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포함된 문장을 이제 여기서 허용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그 의미가 뭐 0부터 99 그리고 A부터 Z 아니면 뭐 그 str 스트링 펑츄에이션이라고 하는 문장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맞추는 그런 정규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 전처리에서 한 거는 이러한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 그 필요 없는 단어들을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NLP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아까 뭐 나는 사과 맛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대문자를 다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영어가 아닌 점 같은 거를 이제 다 점을 제거를 해주고 스탑월드 불용어 같은 거 다 제거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아닌 거 이외를 모두 제거를 하고 그리고 소문자로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스플릿 해가지고 자세하게 안에 있는 스탑월드까지 그러니까 불용어 아까 말했던 점이나 is 뭐 am, I 뭐 그런 이제 영어에서의 불용어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합쳐서 이제 단어를 훨씬 NLP에서 쓸 수 있는 깨끗한 단어로 만들어요. 밑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NLP뿐만 아니라 팁을 드리면 정규 표현식은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사실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우리가 제가 이제 주로 공지문을 많이 작성하니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께 이제 그 막 MT를 가자고 여러분께 정보 요구를 했는데 그 정보 요구에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이메일 하는데 한글로 막 네이버.com 그렇게 쓰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다 막 이메일에다가 뭐지? nivr.com이라고 쳐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네이버.com이라고 치면 이러면 저는 사실 이메일을 받는데 뭐 제가 다 고쳐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받을 때 이제 영어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규 표현식이에요. 우리 나중에 구글 폼 같은 거를 만들 때 정말 많이 다루실 텐데 사실 다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냥 컨시컨브이 해가지고 자주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처리를 한 내용을 봤어요. 전처리 그 텍스트 프리 프로세싱을 한 내용을 봤는데 보면은 뭐 기존 문장에는 점도 있고 그 until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 뭐 쓸모없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줬어요. 스탑월드랑 그리고 소문자 대문자 그런 걸 다 제거를 해주고 여기 왜 대문자가 요거는 그 마크다운 문법이어가지고 오류가 났는데 요 위에 게 진짜인가? 어쨌든 다 제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거를 한 거를 벡터라이저 그 다 형태수별로 보면은 이제 요거는 밑에 나오는 내용의 약간 연장선인데 그 밑에 문장을 전처리한 내용을 이제 다 빈도수를 센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일반 메일에서는 뭐 get이 가장 많고 write 뭐 OK, go 이런 숫자가 많고 그리고 스팸 메일에서는 call, free, 텍스트 이런 게 많으니까 훨씬 더 이제 스팸 메일과 햄 메일의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 문장을 지금까지는 문장에 뭐 불용어를 제거하고 이제 뭐 그런 걸 제거했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숫자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딥러닝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할게요. 결국에 이제 문장을 벡터로 만든다.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장에 그 얼마나 많은 단어가 아까 우리가 배웠죠. B of W, Bag of Word랑 DTM 뭐 그런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변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장에 그 자주 나오는 빈도수의 메시지의 그 단어의 빈도수를 세고 그 빈도수를 바탕으로 벡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중치를 줘요. 가중치를 주고 그리고 그 벡터의 길이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카운터 벡터라이저라는 전 팀에서도 썼는데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저희가 일일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쉬운 걸 갖고 왔고 이제 카운터 벡터라이저로 이제 다 트랜스폼이랑 핏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라벨 인코더로 이제 y의 그 y 값을 라벨로 0과 1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다 했어요. 위에서 결국에 이 벡터라이제이션은 위에서 한 내용의 연장선인데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 다 벡터화가 된 거예요. 이미 다 0과 1, 0과 1로 다 이미 바뀐 거여서 이미 그 문장의 형태는 여기 있는 것과 비슷하게 됐어요. 이제 문장이 0과 1로 이렇게 다 바뀐 그런 형태가 됐어요.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까 TDIF 트랜스포머가 이제 우리가 그 가중치 아까 말했던 이미테이션 게임과 같은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가중치를 적게 준다. 그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카운터 벡터를 TDIF로 바꿔요. 이렇게 그 트레인 셋을 바꾸고 이제 우리는
테스트 셋이랑 트레이닝 셋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모델을 돌릴 건데 이미 사실 스포를 다 당했어요. 뭐 우리가 쓰는 모델 다른 팀도 다 쓰고 하지만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이제 네이비 베이스라는 그런 멀티노멀 네이비 베이스라는 모델인데 이게 무슨 모델이냐면은 약간 이런 스팸 메일 같이 그 문장의 핵심, 그러니까 문장을 전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나는 오늘 밥을 먹고 나는 오늘 10시에 너네 집에 갈 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만 분류하면 되거든요. 그런 독립적인 이제 분류에서만 쓰이는 그런 분류에서 성능이 진짜 높은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여기에 1이야 0이야 아니면 이거야 저거야 정도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데 쓰이는 성능이 좋은 모델인데 이게 이 뜻을 봤는데 이게 약간 모자랄 정도로 튼진한이라는 뜻이에요. 네이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이해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일부분만 이해를 하고 분류를 쉽고 빠르게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우리한테는 와닿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빠르게 하고 판단을 빠르게 내리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서의 분류나 질병 진단 우리처럼 이제 스팸 메일 분류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했는데 역시 적합한 데 쓰는 만큼 성능이 높아요. 보면은 성능이 뭐 97.97 요건 거의 그냥 뭐 신의 정확도죠. 사실 이런 정확도가 나오기 힘든데 그래서 보면은 정확도도 높고 이제 성능도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모델 2 랜덤 포레스트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 팀의 지은님이 기계학습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사용했던 모델이라고 해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개념적인 내용만 설명드릴 수 있고 자세한 뭐 수식적인 내용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은 저희가 예전에 범주 선배가 모디 스터디에서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앙상블이라는 학습이 있는데 그 앙상블이라는 학습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그 모델의 장점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회기 모델 하나 들고 오고 뭐 아까 말했던 네이비 베이스 모델 하나 들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랜덤으로 추출해서 장점만 뽑아오는 모델이에요. 이걸 사진으로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이제 GIF 파일을 들고 왔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각 모델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모델에서 예측을 하겠죠. 예측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제 중요도를 줘가지고 결국에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앙상블 학습의 일종이라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이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제이션 우리가 자주 하는 회기 모델이었죠. 우리가 모딥에서도 많이 썼는데 이 모델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이런 1과 0 같은 걸 분류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어서 한번 이것도 돌려봤는데 이것도 매우 성능이 높죠. 생각보다 이게 전처리가 제가 다른 것도 해봤어요. 전처리를 막 대문자 소문자 안 하고 그냥 뭐 TDIF 안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데서는 모델들이 다 성능이 높더라고요. 그냥 유난히 저희 모델이 성능이 높은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셋 자체가 너무 쉬워서 이렇게 성능이 높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프리클래스 해설하겠습니다. 3번은 NLP 과정을 하면서 토큰화 과정에 제일 필요한 명령어를 모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토크나이저를 쓰려면 일단 토크나이저를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1번 보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2번은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토큰화된 단어들의 개수를 세는 것인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토큰화 과정을 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NP%는 백분율을 구하는 함수이므로 NLP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토큰 fit on text는 만들어진 토크나이저를 문장에다 적용하는 함수이므로 토큰화하는 과정에선 반드시 필요한 함수입니다. npm은 이 함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NLP 과정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난번 CNN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다 맞추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은 지난번에 1팀에서 소개해 주신 그 표지판 이미지 분류기이므로 CNN이 필요하고요. NLP가 아니라. 스팸 문자 분류기는 지금 2번 나온 것처럼 스팸 문자를 해석하는 데는 NLP를 적용해서 그 문자가 스팸인지 스팸 문자가 아닌지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NLP를 사용해야 됩니다. 개고양이 분류기는 저희 조가 지난번 CNN 때 설명한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려면 CNN을 사용해서 분류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에서 이미지 생성기는 만약 모디 스터디를 하신 분이라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미지 생성기는 GNN 모듈을 사용해야 되므로 NLP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인공지능 비서에서는 자연어 처리를 해야 인간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NLP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번은 스팸 문자 분류기와 인공지능 비서가 답입니다. 프리클래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주제인데도 뭔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좀 다르고 같은 개념을 지금 이제 3번째 들었죠. 진짜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3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까 4팀 분들이랑 똑같이 재난 트윗 구분하는 데이터셋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보자면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거는 이 트윗이 재난 트윗인지 아닌지를 예측을 할 거고요. 파일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각각 열들 구성은 아까 들으셨지만 이제 각각 그 트윗을 분류하는 고유 번호가 적혀 있는 아이디, 그 키워드, 그리고 로케이션 어디서 이 트윗을 보냈는지, 그리고 텍스트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가공을 할 그 트윗의 내용이고요. 타겟은 1이면은 이게 재난 트윗인 거고 이게 0이면은 재난 트윗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작위로 10개 뽑아가지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포를 보면은 7,600개의 트윗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각화를 해봤는데 해보면은 이제 재난인 트윗이랑 재난이 아닌 트윗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발표 들을 때 워드 클라우드가 되게 재밌어 보여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이건 재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건데 뭐 이러한 필수로 이게 많이 나온 거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재난이 아닌 트윗의 키워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키워드 자체에는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재난이 아닌 트윗에서도 뭐 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재난이 아닌 트윗의 키워드에는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계속 들었지만 특수문자 제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저도 이제 정규식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특수문자들을 공백으로 바꿔준다 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다 반복해 돌렸어요. 이 포문으로 돌렸고 그리고 TQDM을 이용해가지고 7,600개의 트윗이 있으니까 그만큼 돌아갔겠죠. 이거를 표현을 해주는 그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어 텍스트 리스트라는 여기다가 리스트에다가 채워준 다음에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로우 이용해가지고 소문자로도 변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샵이라던가 이런 대문자들이 사라지고 소문자로 대체되고 특수문자가 사라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처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화랑 불용어 처리 여과 추출을 한 번에 해줬는데 먼저 이것도 아까 들었지만 토커니제이션이라는 거는 더 작은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할을 해줬고요. 불용어 처리, 스타월드 제거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거도 이제 I, my, me, over 이런 단어들을 이제
문장 자체에는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월드는 이따가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봤는데 그 종류를 이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밍은 아까 말한 어간 추출을 말하는 건데 접사를 제거해서 어간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를 스태밍 해주면 이렇게 어토맷으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이제 NLTK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Natural Language Toolkit이라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패키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한 번에 처리한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이 임포트를 해줬고요.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타월드 종류들을 한번 출력해봤다고. 그래서 보니까 약간 이런 단어들이 아까 말한 그 불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복문을 돌려줬는데 먼저 토크나이즈 이용해가지고 특권화를 해줬고요. 스타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월드이면은 이 템프에 넣어줌으로써 불용어를 제거해줬고, 그리고 바로 스템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어간 추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어 길이도 한 글자 이상, 아니 두 글자 이상이어야지만 되는 걸로 해서 템프에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 엑스트레인이라는 리스트 이용해가지고 이 엑스트레인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문장이 밑에 있는 이 리스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처리를 해줘가지고 이런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컴퓨터는 텍스트를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을 저는 그냥 정수 인코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정수 인코딩이 뭐냐면은 저희가 정말 많이 했던 이제 원활 인코딩에 이용되는 과정인데, 이제 원활 인코딩 과정을 보면 정수 인코딩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부여된 고유 정수를 인덱스로 간주해서 그 위치에 1을 부여함으로써 막 000, 100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1번 과정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단어의 개수를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총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 정도 19,526개가 있는 걸 확인했고, 자, 이 코드는 정말 많이 봤죠. 그 원활 인코딩 할 때 썼던 건데 단어 집합을 생성해 주고 시퀀스 해가지고 정수 시퀀스를 변환을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수로 인코딩이 완료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NN 할 때도 이미지 크기를 맞춰줬듯이 저희 이 길이도 제가 패딩을 맞춰주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최대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플러스로 이렇게 보기도 했고 했는데 평균 길이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최대 길이를 보면은 23이었어요. 그래서 23을 맥스랭스로 넣어주고 이걸로 패딩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게 결과를 보면은 00000 하고 이렇게 총 23의 길이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겟 값도 이제 원하는 인코딩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1 아니면 0이니까 그냥 0,1, 1,0 해가지고 Y트레인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인데, 모델링은 정말 그냥 저희 모듈 때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을 쌓아줬는데, 그래서 임베딩이랑 LSTM을 이용했어요. 임베딩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인코딩을 쓰면은 그냥 000,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엄청나게 공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러한 한계점을 약간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엠베딩이 뭐냐면 단어를 연속적으로 인 벡터로 매핑하는 것 해가지고 예시를 보면은 이제 강아지를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정수 000, 100 이럴 때는 유사도 계산이 불가능했는데 이 임베딩 과정을 거침으로써 유사도 계산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이제 제가 이 설명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여기다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LSTM도 마찬가지로 여기 첨부를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TM은 뭐냐면은 이제 RNN의 종류인데 이게 바닐라 RNN이 가장 기본적인 RNN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왜냐면은 막 아이스크림 가장 기본적인 맛이 뭐 바닐라다 해가지고 그런 데서 따왔다고 해요. 이건 여담이고, 이제 LSTM이 왜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됐냐 보면은 옛날 RNN은 이제 완전 먼 과거의 일로부터는 이제 학습하는 게 불가능했대요. 근데 이제 LSTM 같은 경우에는
장기 메모리랑 단기 메모리에 들어갈 정보를 나눠서 학습을 함으로써 정말 옛날의 과거 일로부터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럼 갑자기 RNN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RNN은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퀀스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인데 이 연속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신경망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이 텍스트는 이 문맥이라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희 RNN 과정인 LSTM을 저는 층을 쌓아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쌓아서 돌려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서브미션 코드로 이런 식으로 Kaggle CSV 해가지고 제출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전에 이상한 코드였겠죠. 그런 게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된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3팀 발표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강민수 학생이 프리클래스 퀴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3팀 프리클래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그전 거를 풀면서 저는 약간 어려워서 구글링을 해서 풀었던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봤던 코드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론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냈는데, 이번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여서 이번 프리클래스 제출해주신 분들도 아주 좋은 문제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불용어 처리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되게 쉽게 낸 건데, 불용어 처리는 I, me, my, myself, our 같은 거는 의미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등장 횟수 기반 단어 표현 중 벡터 방법 중에 이제 백오브 월즈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밑에 7, 8번에 혁재님께서 발표를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할 거 그냥 답만 말한다면은 말이 출현한 단어의 경우 힘이 강해지고 단순하게 횟수만 고려했기 때문에 말이 출현 단어의 경우 힘이 강해지고 적게 출연하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이것도 설명해드리려 했는데 앞에 발표랑 프리클래스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끄지 마라. 네. 네, 이제 케겔 스터디 이제 총 4회차까지 진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는 끝이 났지만 저희가 이제 남은 게 또 있어요. 저는 오늘 해야 할 거는 이제 그 깃허브에 진짜 올려주시고 노트북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서로 코멘트 매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멘트를 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무리로 해야 할 일이 이제 뭐냐면 이제 졸업 요건을 해야 돼요. 아마 까먹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졸업 요건이 있었구나 이제 생각이 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원래로는 이번 주까지 하는 건데 혹시 이번 주까지 할지 아니면은 종강 후 한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드릴지 지금 좀 얘기 중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채팅으로든지 마이크로든지 한번 간단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강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강 후에, 그쵸. 이게 이번 주에 하게 되면은 또 막 좀 급하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종강 후에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깃허브에 더 수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공지도 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지사항까지 다 했고요. 다음
이제 공지사항 할 것도 없네요. 네. 녹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